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과제를 해야 하는데, 과제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조사하고 분석하는 걸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짧게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분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보 수집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봅시다. 조직이나 프로젝트의 목적을 검토하고 있는 사이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오너, 여기서는 건축주가 되겠죠. 건축주가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건축물이 필요하고 그 건축물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있어야 여러분이 설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검토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량은 얼마나 되는가, 가치관의 체계와 정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어떠한가, 하나의 작업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은 어떠한가, 유용한 정보의 데이터 변환을 수반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말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항목들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게 요 네 가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정보량은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보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빌딩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타가 좀 있는데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처음에 기획 단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 아이고, 다시 먼저 여러분들이 자 여기다가 할게요. 여러분들이 설계 단계를 알아야 되는데 설계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기획 설계, 그 다음 기획 단계가 끝나면 계획 설계, 그 다음 중간 설계. 명칭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 그 다음 실시 설계, 이런 순서로 갑니다. 이런 순서로 가는데 여기에 프로그래밍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기획 설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획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프로그래머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건축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건축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어가 보면 가치관의 체계와 자료 수집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료를 수집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편견이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편향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조사를 할 때 올바른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견이 없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떠한 사실에 근거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먼저 머릿속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상상을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 자료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조사했던 설문인데 자료를 조사했을 때 이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 했을 때 사고의 차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자료 조사가 잘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데이터 수집이 편향된 정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고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정보를 취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뭐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빨간 부분만 보면 어떠한 경우든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는 항상 최근의 것으로 새롭게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신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기사나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어가 보면 이제 유용한 정보로 전환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고서가 두껍다고 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자료를 많이 조사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료의 양은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료를 분석할 때 논리적으로 정보들을 잘 이제 취합해서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이야기고요. 시설의 유저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건물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유저라고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노인복지시설이니까 노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 그리고 두 번째는 유치원을 할 거니까 어린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저의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심리적인 니즈를 여러분들이 조사해 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정보 수집할 때는 사회와 조직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유저들이 시설 타입에 관한 정보의 범위와 더불어 서로 다른 유저들이 결부되어 있는 사회 및 조직의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특정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유저의 집단이 있으면 이 집단들은 특정한 어떤 어울리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노인이라고 우리가 해볼까요?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분들이 주로 어울리게 되는 조직, 뭐 어떠한 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요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병원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죠? 병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또 다른 시설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관공서나 동사무소 같은 편의시설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주민센터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관공서,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과 노인분들이 해야 되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들이 뭔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동호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이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뭐고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예측인데 예측은 사실 함부로 하면은 좀 위험한 거긴 하지만 예측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측은 앞으로의 추이를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면적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노인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에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필요할 거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요만큼의 확장성을 고려한 면적을 할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화, 정보화 이런 분야를 위해서 이 시설 안에 그런 시설,
그죠? 정보화 산업 같은 이런 시설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뒤늦게 유튜버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 컴퓨터를 교육해 준다거나 이런 유튜버를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그런 필요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시설을 확충하게 되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걸 보면 활동 계획과 일정, 이분들의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활동, 어떤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느냐, 그리고 평소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하는 거죠. 이분들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텐데, 이때 일을 하는지, 여가 생활은 어떤 걸 하는지, 취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을 파악해서 이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겠죠. 특히 이 설계라고 하는 건 어디에 반영이 되는 걸까? 결국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죠. 스페이스. 그죠? 공간적으로 나와야겠죠. 면적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일 관련된 것, 여가 관련된 것, 뭐 취미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필요한 면적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선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다음 넘어가 보면 표준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기본 면적을 결정하는 모듈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공간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규모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계획할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면 알겠지만 도면에 보면 이렇게 중심선을 그린 다음에 중심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중심선에 여기 기둥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기둥들이 들어가서 이 기둥에 맞춰서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이렇게 기둥이 들어가면 기둥에 맞춰서 이 공간을 할당을 합니다. 이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간을 구획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모듈입니다. 그러면 이 기둥이 둘러싸고 있는 이 네모 이게 모듈이 되겠죠. 그죠? 이 모듈에 따라서 공간의 규모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공간을 결정하는 그리드가 될 수 있고요. 이 그리드를 또 나누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들을 쪼갤 수 있어요. 우리 설계실을 보게 되면 우리 7층 건물을 보게 되면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실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가 가운데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실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때 어떤 공간은 좀 넓고 어떤 공간은 좀 좁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좁은 공간도 있고 이렇게 넓은 공간도 있는데 보게 되면 여기에 기둥들이 이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때 큰 모듈은 이렇게 기둥이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 박혀 있겠지.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모듈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이거를 쪼개는 요 한 단위, 가장 작은 단위 얘가 표준 공간이 될 수도 있어. 모듈은 정하기 나름이라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공간을 가지고 모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기둥과 기둥을 결정하는 요 구획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표준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결국에 나중에 1인당 공간을 얼만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공간에 따라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공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준 공간은 1인당 점유 면적을 이야기하는 건데 봅시다. 이거는 1인당 점유 면적이라고 하는 거에 나와 있고 건축 강론입니다. 건축 강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획들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여기 보면 11제곱, 여기는 8에서 11, 여기는 8에서 11, 여기도 10에서 15, 이래서 약 11제곱미터 정도가 한 사람에게 할당되는 면적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면 만약에 10명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라면 여기에 곱하기 10을 한 110제곱미터 정도가 그 10명을 위한 전체 건물의 규모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표준 공간을 가지고 건축물의 규모를 산정해 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500제곱미터 규모로 만들게 되는데 15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로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될까? 앞에 있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11제곱미터 정도니까 그죠? 그럼 얘를 11제곱미터로 나누면 대충 100명 정도 100명 이상이 되겠죠. 1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100명. 그럼 여러분들이 노인복지시설을 계획할 때 1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해주면 적당한 규모의 설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도청, 그러니까 관공서의 면적을 계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11제곱미터 정도를 건축 강론에서 제시했는데 실제 지어진 건축물은 그거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이유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필요한 면적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도 있지만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유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 숫자로 나눴더니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올라간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가보면 사무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홀 또는 로비 이런 면적들이 굉장히 넓어요. 휴게실, 그 다음에 뭐 카페테리아 이런 면적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 편의시설의 면적들이 잡혀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점유 면적이 증가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100명 정도로 계산하면 1100제곱미터니까 1500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00제곱미터 가까이 남죠. 이 면적을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 공용 공간을 계획해주면 적당한 규모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려면 100명보다 작은 정도의 인원수를 가지고 계획을 해야 이 정도 면적 안에서 충분히 편의성을 갖는 시설 계획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복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복도의 역할을 할 공간이고 보조 공간이고 일반적인 제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야 되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 뒤에 보조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여분의 공간 그리고 여기에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놔둘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쭉 계산해 보면 한 사람당 2.9m 곱하기 2m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분반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한 10명에서 15명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15명이라고 계산해 볼까요? 그럼 만약에 15명이라고 하면 15 곱하기 이 몇이죠? 약 3m입니다. 3이 6, 6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6제곱미터니까 면적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90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15명이 쓰려면 90제곱미터가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지금 한 분반이 사용하고 있는 규모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폭이 약 4m 정도가 되겠죠. 4m 곱하기 9m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36제곱 정도가 나오니까 좀 작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려면 한 5명 정도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면적 가지고 5명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공간이 충분히 여러분한테 제공이 지금 사실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만큼의 공간을 빼버리면 약 2m, 2m니까 4m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4로 나누면 약 9명 정도가 쓰기에 적당한 규모의 우리가 분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준 공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역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지. 여러분들이 사이트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죠. 대지 분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지 전후 관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맥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요. 도로, 가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건물들이 이렇게 서 있어. 건물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인면과 이 인면 건축물들이 쭉 나열해 감으로써 만들어내는 이 분위기, 통일된 하나의 분위기들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를 깨지 않고 건축물을 설계해 줘야 우리가 조화롭게 건축물이 잘 설계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주변 경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게끔 만드는 게 한 가지 조건입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법률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규적인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법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부 내용으로 조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는 건축 조례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조례 그리고 건축법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죠. 여기 보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지경계선도 있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도 있고요. 수목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격거리, 우리가 셋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격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선제한, 지금은 없어졌지만 1조권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을 어떻게 어디에 내 땅 안에 배치를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넘어가 보면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내 땅과 인접하고 있는 이 도로들이 몇 미터 도로냐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각전제라고 해서 이건 법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코너 부분의 모서리가 도로의 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내 땅이지만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건축법을 배우면 알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내 땅이지만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걸 확인하려면 건축법을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교통과 관련된 것 중에 있고요. 이 도로들이 어떤 도로인지도 파악해야죠. 뭐 고속도로인지,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은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사지에 있는지 아닌지, 조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공익설비 시설이 있는지, 여기 보면 위생시설, 우수배관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스 배관이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관이 묻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형에 관련된 것. 결국에는 경사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파트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 그 다음 주변 구조물 중에 이런 전봇대 같은 것 또는 공사장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표토의 상태, 땅의 상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시의 설계라면 상관없지만 도시가 아닌 시외 지역에 할 때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혹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인 것들, 여기서 감각적인 것 중에 뭐 소음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인 부분, 경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도시의 경관인가, 또는 강이 보이나 바다가 보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지 분석 조건에 해당합니다. 경관 분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어떠한 일관된 색채나 이런 컨텍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고요. 문화적인 것, 중요한 요소죠. 이게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건축물인지 또는 미국에 지어질지 유럽에 지어질지에 따라서 이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설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파트의 예시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로 합치는 대지 정보의 통합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 건물을 헐고 신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땅 바로 옆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도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의 내용들을 지금 보이는 것처럼 대지 분석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이건 간략한 조닝입니다. 이렇게 조닝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뷰가 생성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 향이 어디가 남쪽이고 북쪽인지, 도로가 어디에 인접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주차 공간을 어디에 확보할지, 현관을 어디에 확보할지, 현관의 위치에 따라서 동선 계획을 복도식으로 하게 될지 또는 여기에 큰 홀을 만들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향에 따라서 조경은 어떻게 처리할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혹시 레벨 차이가 내 땅과 레벨 차이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내 대지 경계선의 담장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로와 인접해 있다면 여기에서 도로에서 오는 소음을 막기 위해서 식재를 해야 하는지 또는 넓은 광장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퍼블릭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하고 그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닝과 함께 배치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지 분석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계획, 이거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 또는 이런 식, 밑에 보이는 이런 방법 이런 식으로 계략적인 계획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종의 마스터 플랜 같은 거죠. 마스터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지 선택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이제 전략입니다. 도시재생 전략에 따라서 지역마다 어떠한 도심권, 서부상권, 중부상권에서 계획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부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계획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 지역에 만약에 여기에 설계를 할 거라면 이 지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파악해서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것을 거기에 맞게끔 계획 특성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사해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이걸 분석함으로써 내가 설계하는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지구 이런 것들도 참고해야 됩니다. 지역지구는 법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지구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검토할 때도 이 지역지구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특히 규모 이런 것들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 기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부산에 지을 거니까 부산의 기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비, 눈, 바람, 온도, 습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한 지역성을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전부터 조선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들이 지어질 때 이 북쪽과 이 남쪽에 설계되는 내용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 평면이 다르죠. 여기 보면 관서형이라고 하는 것, 중부형, 그리고 제주도형 이렇게 형태들이 달랐어요. 그죠? 이렇게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 말하는 기후라고 하는 조건을 반영했기 때문에 평면이 계획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반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이거는 전 세계로 봤을 때 이거는 유럽 쪽, 그리고 이거는 어디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쪽 바다가 보이는 따뜻한 지역, 이거는 알래스카 같은 곳, 여기는 동남아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방법과 건축 양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 이렇게 기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후 조건이 다르죠. 이 기후 조건. 그죠? 이 기후 조건에 따라서 설계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적인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일본이나 몽골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문화적인 것, 기후적인 것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기와집의 형태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게 비가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태풍, 장마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눈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다음 바람. 아무래도 태풍과 관련된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온. 그죠? 다음 습도. 습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부산은 바다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륙 지방보다는 습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도가 높았을 때 어떠한 설계를 해줘야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있겠죠. 그 다음에 태양열 데이터. 요즘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해 주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미세기후.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죠. 이 미세기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들의 하나가 될 수 있고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이 집이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지금처럼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조경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획 안에. 그래서 식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미세기후의 문제, 바람, 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에서 쳐다봤을 때 내 건축물을 바라봤을 때 프라이버시의 문제 등등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최근에는 친환경 건축을 비롯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 설계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법에 의한 것. 여기서 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건축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이외에 별도의 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이번에 하는 설계 같은 경우에는 뭐 무장애 설계라던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법규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좀
특화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그 다음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정보 수집과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들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자료를 찾아보고요. 찾아본 것을 그냥 쭉 나열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설계에 반영할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두를 다 반영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항목들을 여러분의 컨셉에 맞게끔 위계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설계를 할지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계를 만들고 이 위계에 따라서 설계에 여러분들이 반영해 주는 것을 이번 학기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보 수집하는 방법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최준석 교수님과 최병원 교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는 맛배기로 들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례 분석을 하고 대지 분석을 할 때 오늘 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설계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때 그 내용들 위주로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되는 항목과 조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길게 설명해도 지금 당장 머리에 다 들어오지도 않고 동영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요. 이 내용은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올려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교수님들과 이제 크리틱을 하면 그 크리틱할 때 교수님들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적인 보완 사항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그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들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